2023년 인천의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김선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조용히 72살을 넘기고 있었다. 이 지역은 더 이상 발전의 중심이 아니었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로 떠난 뒤였다. 김선자의 삶도 이곳처럼 눈에 띄지 않게 흘러왔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크게 불행하지도 않았던 평범한 삶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균열은 50살 무렵 찾아왔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김선자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삶을 선택해야 했다. 당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적은 저축과 인천의 작은 집 한 채뿐이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버텨온 시간과 노동이 축적된 공간이었다. 김선자는 그 집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첫째 아들 박재우는 성실한 편이었다. 학업 성취도 무난했고 물류 관련 기업에 취직한 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결혼 이후 그는 서울로 거처를 옮겼고 배우자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은 그의 선택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다. 재후는 어머니를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중심에서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다. 연락은 줄었고 방문은 드물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의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둘째 아들 박민석은 달랐다. 민석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가까웠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민석은 더욱 예민하게 느꼈고 김선자 역시 그런 민석에게 더 많은 마음을 기울였다. 민석은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어머니를 향한 의존과 애착은 분명했다. 김선자는 그 점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친밀함은 어느 순간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을 휩쓴 투자 열풍 속에서 민석은 주식시장에 깊이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다. 수익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김선자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인식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손실이 발생했고 민석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금액을 투입했다. 실패가 반복되면서 상황은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다. 민석은 정규 금융권을 벗어난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신용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김선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지 못한 채 아들이 겪고 있는 압박의 무게만을 감각적으로 느꼈다. 어머니에게 민석은 점점 불안정한 존재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불안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3년 초에 찾아왔다. 민석이 안고 있던 채무는 어느새 40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이 아닌 4억 원도 아닌 정확히 40억 원이 아니라 4억 원, 즉 40억 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김선자의 평생 노동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숫자였다. 그때 김선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감각을 느꼈다. 민석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었다. 법과 폭력의 경계에 놓인 문제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다. 김선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계산했다. 연금은 없었고 저축은 이미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인천의 집이었다. 그 집은 김선자의 전부였다. 노후의 안전망이었고 삶의 마지막을 버틸 유일한 기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석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자산이기도 했다. 김선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계산을 반복했다.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존엄과 안정성을 모두 내려놓는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위치는 그 계산을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집을 내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김선자 역시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자식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는 사회적 정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념은 그녀의 판단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김선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민석의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인천의 집은 매물로 나왔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시간을 끌 여유는 없었다. 거래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김선자는 최소한의 현금만 남긴 채 대부분의 금액을 민석의 채무 정리에 사용했다. 서류상으로 모든 문제는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김선자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단지 한 번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결정이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밀어낼지, 얼마나 깊은 고립 속으로 데려갈지에 대해서도. 김선자는 단지 어머니였고 그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충실함이 인생의 마지막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점에서는 감히 인정할 수 없었다. 집이 팔린 뒤 김선자의 삶에는 더 이상 완충 장치가 남아있지 않았다. 거래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법적으로 그녀는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노후를 대비해 쌓아두었던 마지막 기반 역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최소한의 현금과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듯 잠시 숨을 고른 둘째 아들 민석의 존재뿐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채무가 정리된 직후 민석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머니에게 향하던 연락은 급격히 줄었고 삶의 방향에 대한 설명도 사라졌다. 김선자는 그 변화를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상태에서 더 묻는 것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허락하지 않았다. 민석의 결혼 생활은 채무 문제 이후 급격히 무너졌다. 경제적 위기와 신뢰 붕괴는 부부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민석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거주지, 직장, 생활 방식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김선자는 둘째 아들의 삶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단절은 어느 날 도착한 짧은 메시지로 완성되었다. 민석은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스스로를 불효자라 규정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첫째 형에게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라는 판단을 전했다. 그 문장은 감정적으로 거칠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리 두기를 선언하고 있었다. 김선자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자신이 기대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음을 인식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김선자는 인천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첫째 아들 재훈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기로 한 것이다. 재훈은 어머니를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고 형식적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이미 확립된 질서가 존재했고 그 질서 안에서 노모는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며칠간의 동거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재훈은 어머니를 불편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않았다. 그의 배우자 역시 최소한의 예의를 유지했을 뿐 어머니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니었다. 김선자는 그 미묘한 긴장을 빠르게 감지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담, 생활 패턴의 차이, 그리고 자신이 그 집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재훈은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연령, 건강 상태, 그리고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그것은 비난도, 냉대도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합리적 언어였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맞벌이와 주거 비용, 사적 공간의 중요성은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재훈의 판단은 그 기준에 충실했다. 며칠 뒤 재훈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한 노인 요양시설이었다. 그는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관리, 식사, 또래 관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된 채 효율성과 안전성이 중심이 된 논리였다. 김선자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았다. 거부는 가능하지 않았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석은 사라졌고 재훈의 집은 임시 거처에 불과했다. 김선자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할 경우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김선자의 상황은 그 구조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입소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재훈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시설과의 상담도 대신 처리했다. 김선자는 그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미 집을 팔 때부터 그녀는 중요한 결정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고 있었다. 이번 선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다. 며칠 후 김선자는 서울 외곽의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했다. 그곳은 깨끗했고 체계가 잡혀 있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공간은 김선자가 평생 살아온 가족 중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어머니도 가족의 일원도 아닌 깁소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입소가 완료된 날, 재훈은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김선자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대부분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공간에는 그녀의 과거와 감정, 선택의 맥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김선자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기준에 의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시설의 일정에 따라 정해졌고 인간관계는 새로 형성되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안에 편입된 노인이 되었다. 이 변화는 단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을 팔았던 날보다, 아들을 떠나보냈던 순간보다 이곳에 들어온 지금이 더 큰 단절처럼 느껴졌다. 김선자는 자신이 언제부터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되짚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다. 요양원에 들어온 뒤 처음 몇 달은 김선자에게 하나의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날짜가 바뀌고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의 감각은 멈춘 상태에 가까웠다. 이전까지 그녀의 하루는 집안의 리듬과 가족의 일정에 맞춰 흘러갔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김선자는 그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 사실 자체가 그녀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다. 입소 초기, 김선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여유도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다. 주변에 있는 노인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의 삶을 캐묻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과거를 설명하는 일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누구도 완전한 선택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암묵적인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는 제공되었고 건강 상태는 정기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빠짐없이 주어졌다. 겉으로 보기에 김선자의 생활에는 결핍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 느끼는 삶의 무게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집을 잃은 상실보다 자식의 곁에서 밀려났다는 감각이 더 크게 작용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삶을 지탱해준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김선자는 그 역할에서 조용히 퇴장당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처음 몇 주 동안 김선자는 자신의 처지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인천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전화가 오면 적당히 둘러댔고 명절이나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흐렸다.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정하는 순간 더 깊은 수치심이 밀려올 것 같았다. 요양원 생활에서 김선자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밤이 아니었다. 오히려 낮 시간이었다. 모두가 깨어있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낮은 생각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향했다. 민석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재훈은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를 잊고 지내는지, 손주들은 할머니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질문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반복되었다. 입소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김선자는 공용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노년의 삶과 가족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방송이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요양원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야기들은 김선자의 삶과 겹치기도, 어긋나기도 했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같은 방을 쓰는 노인 중 한 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았고, 방송 외에도 여러 영상과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그를 통해 김선자는 자신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했다.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웃거나 울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같은 이야기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김선자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그 위안은 언제나 한계가 있었다. 방송이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김선자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프로그램 속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결말이었지만 그녀 자신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입소 이후 거의 1년이 가까워졌지만 재훈은 한 번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정기적인 송금은 이어졌지만 그것이 곧 관심이나 애정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전화는 가끔 걸려왔다. 짧고 형식적인 안부였다. 김선자는 그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했다. 너무 기대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손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재훈의 목소리에서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기색이 느껴졌다. 김선자는 그 통화가 끝난 뒤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도 가족 안에서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요양원 안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의 사연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점도 분명했다. 자식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점,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 분노와 원망 속에 머물러 있었다. 김선자는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완전히 체념하지도 그렇다고 싸울 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선자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자신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를 곱씹었다. 돈이 없어서도 시설이 열악해서도 아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단절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있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잃기 쉽다. 김선자는 그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은 이미 현실적이지 않았다. 민석에게 다시 기대는 것은 불가능했고 재훈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었다. 김선자가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했다. 완전한 회복이나 재결합이 아니라 최소한의 연결이었다. 안부를 묻는 전화, 짧은 메시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확인, 그 깨달음은 김선자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을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었다. 아직 그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선자의 내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요양원은 그녀가 원해서 온 곳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가 살아가야 할 현재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김선자는 천천히 이해해 가고 있었다. 요양원 생활이 1년에 가까워지면서 김선자는 자신의 처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생활 자체는 안정적이었다. 식사와 건강관리, 일상적인 돌봄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느끼는 결핍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깊이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으로 존재해왔고 김선자 역시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 김선자에게는 노후를 지탱해줄 연금이 없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받았던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소진된 지 오래였다. 현재 요양원 비용은 전적으로 첫째 아들 재훈이 부담하고 있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는 비용은 그가 여전히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김선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돈이 보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함께 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 재훈은 요양원에 직접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간간히 걸려왔지만 늘 짧고 형식적이었다. 안부를 묻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손주들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김선자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바쁜 중년의 삶은 부모의 감정을 세심히 살필 여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김선자는 그 현실을 이해하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해와 수용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했다.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 역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기대가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김선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고립은 비교로 완화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자신이 점점 잊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 과거에는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반드시 포함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선택에서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명절 일정, 가족 모임, 손주의 성장 과정 어느 하나도 그녀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김선자는 그 단절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연락이 줄고 방문이 미뤄지고 결국 기억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었다. 둘째 아들 민석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고 첫째 아들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었다. 김선자가 바라는 것은 단순했다.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이었다. 짧은 안부 문자, 가끔의 전화, 자신이 여전히 어머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작은 신호였다. 이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김선자는 자신의 상황을 밖으로 꺼내놓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 요양원 안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고 그 안에서의 공감은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그 무렵 김선자는 노년층의 삶과 가족 문제를 다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었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김선자는 그 방송을 여러 번 보며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혹은 더 큰 상처로 돌아오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망설임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 프로그램에 등장한 사람들 역시 완벽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계기는 얻고 있었다. 김선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기적 같은 재결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지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었다. 김선자가 프로그램에 자신의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은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이미 가족 안에서의 역할은 사라졌고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그녀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김선자는 더 이상 침묵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녀가 프로그램에 기대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랐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원했다. 김선자는 그 바람을 글로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자신이 집을 팔았던 결정, 그로 인해 가족이 흩어진 과정,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경위까지 모두 다시 떠올려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동시에 정리의 시간이기도 했다. 김선자는 자신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희생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선택이 당시에 자신에게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제 김선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견디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였지만 더 이상 중심이 될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김선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려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느린 변화였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자신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가난이 아니라 외면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한 순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선자의 사연은 방송 제작진을 통해 정리되어 전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그래서 더 말해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느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집을 내놓고 그 이후 관계가 흐려지는 과정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다만 그 과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다. 김선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전문가는 그녀의 삶을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삶은 더 이상 가족 안에서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주거 비용, 맞벌이 구조, 핵가족화는 부모와 자식이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김선자의 경우 역시 개인의 잘못이나 도덕적 실패라기보다는 그런 구조 안에서 밀려난 결과에 가까웠다. 그 설명은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모든 책임이 자신의 선택에만 있지는 않다는 인식이 처음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많은 노부모들이 자녀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자녀의 배우자, 그 가족과의 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김선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재훈의 집에서 느꼈던 미묘한 거리감을 떠올렸다. 그 불편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 역시 무조건적인 포기로만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현재의 요양시설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돌봄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김선자가 머무는 공간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곳이었고 최소한의 안전과 생활은 보장되어 있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볼 때 그녀는 이미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는 벗어난 상태였다. 이런 설명은 김선자가 그동안 품어왔던 수치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이 곧 실패나 버림받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은 그녀에게 새로운 해석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한 삶이라고 느껴왔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전문가는 김선자에게 더 이상 과거의 결정을 반복해서 평가하지 말 것을 권했다. 집을 팔았던 선택은 그 시점에서의 최선이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현재의 자신이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였다. 김선자는 그 말에 오래 머물렀다. 자신은 오랫동안 과거에 묶여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는 현실적인 조정을 강조했다. 재훈에게 더 많은 관심이나 애정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냉정했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처럼 들렸다. 전문가는 김선자가 자신의 기대치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함께 살고 매일 안부를 나누는 관계는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대신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선에서의 관계 유지가 중요했다. 짧은 연락, 정기적인 안부, 과도한 감정 표현을 배제한 안정적인 소통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었다. 김선자는 그 조언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그녀는 자식에게서 과거의 역할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존재감, 필요로 되는 위치, 가족의 중심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는 더 깊어졌다. 전문가의 말은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이 또한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요양원 안에서의 삶을 단순히 견디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관계와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주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작은 선택과 참여를 통해 여전히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은 김선자에게 낯설지만 필요한 관점이었다.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김선자에게 비교를 멈출 것을 권했다. 다른 노인들의 사연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좌절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거리에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안을 얻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더 불행한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었다. 김선자는 그 조언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았다. 자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비교는 늘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다. 이제는 비교 대신 수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방송이 끝난 뒤 김선자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 놓여 있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자식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 자식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실패로만 해석하지 않게 된 것이다. 김선자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과거의 희생을 계속해서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했다.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유효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김선자는 더 이상 요양원을 자신의 인생에서 밀려난 공간으로만 보지 않으려 했다. 이곳은 원했던 장소는 아니지만 지금의 자신이 살아가야 할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남은 시간을 견디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방송 이후 김선자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정해진 흐름 안에서 이어졌고 그녀의 하루는 이전과 같은 시간표를 따랐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김선자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위치에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으려 애썼다. 기대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꾸기로 한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태도였다. 김선자는 재훈에게 연락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했다.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 예전처럼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되찾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면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대신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감사의 표현, 별다른 의미를 담지 않은 일상적인 말들만을 선택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처음에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건조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선자는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담이 줄어든 연락은 끊어지지 않았고
재훈 역시 이전보다 답장을 빠르게 보내는 경우가 늘어났다. 내용은 여전히 짧았지만 완전히 끊긴 침묵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였다. 김선자는 그 작은 변화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애썼다. 다만 연결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였다. 민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현실적인 기대를 두지 않기로 했다. 그의 행방과 삶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김선자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이었다. 민석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그녀는 그 선택이 당시의 자신에게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했다. 후회와 원망은 서로를 소모시킬 뿐이라는 판단은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양원 안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다. 김선자는 이전처럼 시간을 견디는 데만 집중하지 않기로 했다. 작은 활동이라도 참여하며 하루를 구분하려 애썼다.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역시 깊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임시적인 대기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외로움은 존재했고 밤이 되면 과거의 선택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김선자는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다.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덜 소모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년의 삶에서 완전한 만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대신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선자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가족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은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가치였다. 어느 날 재훈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메시지였다. 김선자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예전처럼 의미를 과장하지도 숨은 의도를 추측하지도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간단한 답장을 보냈다. 그 순간 그녀는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김선자는 점점 자신의 삶에서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았다. 집은 이미 사라졌고 가족과 함께 살던 시간도 과거가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더 이상 부정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현재였고 현재를 부정한 채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노년의 삶은 종종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선택지의 축소로 이루어진다. 김선자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완전히 무력해지지는 않으려 했다.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로만 규정하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존엄은 자식의 태도나 사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그녀는 점점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김선자의 이야기는 특별한 반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이지도 않았고 사라졌던 집이 돌아오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기대와 원망으로 남은 시간을 소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용기였다. 삶은 언제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특히 노년의 삶은 과거의 선택과 사회의 구조가 겹쳐 만들어진 결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김선자는 그 안에서 뒤늦게 하나의 답에 도달했다. 누군가에게 끝없이 기대는 삶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다. 집을 잃었고 가족의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성취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녀가 선택한 것은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덜 아픈 삶이었다. 김선자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사람은 끝까지 누군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스스로의 삶에서는 끝까지 주체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늦게 찾아왔지만 가장 단단한 위로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삶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했던 선택,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생겨난 거리,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지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희생이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삶은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와 자식,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안부를 건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복잡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